권경률의 사랑으로 재해석한 한국사. 두 번째 이야기. 삼국의 한강 쟁탈전과 치열한 정략 여론. 서기 475년 9월 고구려 장수왕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해 왕도 한성을 함락했으며 그 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잡아서 돌아왔다. 한강 삼국지는 그렇게 막을 올렸다. 475년 한성 백제의 패망부터 576년 신라 진흥왕의 죽음까지 한반도의 젖줄 한강을 놓고 100년의 사랑과 전쟁이 펼쳐진다. 도미 부인이 아름답다는 풍문을 듣고 계로왕이 욕심을 품었다. 남편 도미의 눈을 뽑고 배에 태워 추방한 다음 부인을 불러 음란한 짓을 하려고 했다. 475년 백제 도읍 한성에 민망한 풍문이 나돌았다. 그렇지 않아도 고구려 노왕 거련이 곧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에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 국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계로왕의 성추문까지 번졌으니 극심한 혼란 속에서 민심은 싸늘해졌다. 한성 대침공은 427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고구려의 본격 남진을 알리는 노골적인 신호탄이 아닌가. 실행까지는 50년이 걸렸다. 장수왕은 승려이자 국수인 도림을 첩자로 보내 백제 계로왕을 바둑에 푹 담갔다. 중원의 부기에 수시로 조공해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않게 달랬다. 결정적 한방은 계로왕의 자충수였다. 임금이 민간인 여성을 탐한 것이다. 도미 부인은 월경 중이니 다른 날 오겠다며 강가로 달아났다. 호련히 나타난 빈 배를 타고 왼섬에 도착한 부인은 눈이 먼 남편과 상봉했다. 두 사람은 배에 올라 고구려로 도망쳤다. 도미 부인의 애절한 사랑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잔인하고 음란한 임금을 경멸했다. 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보이지 않는 방파제가 무너졌다. 475년 9월 고구려군이 폐수를 건너 하죽지세로 쳐들어왔다. 타락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던 계로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아들 문주를 급히 한성에서 내보냈다. 신라에 구원병을 청하고 사직을 보존하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 이윽고 고구려 3만 대군이 백제왕성을 에워쌌다. 계로왕은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방어에 전념했다. 고구려군은 병사를 나눠 네 갈래 길로 왕성을 공략했다. 북성이 7일 만에 함락되고 이어서 남성도 흔들리니 백제 지배층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고구려군이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성문을 태우자 겁에 질린 자들이 앞다퉈 항복하려고 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계로왕은 성을 탈출해 서쪽으로 달아났다. 임금이 기병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초라하게 도망친 것이다. 활로는 없었다. 고구려 장수 제증걸루와 고이만년이 길목을 지키다가 왕이 나타나자 가로막았다. 그들은 본래 백제의 신하였지만 도미 부부처럼 계로왕에게 쫓겨 고구려에 투항했다. 복수심에 창을 거꾸로 잡은 것이다. 백제 임금은 사로잡히는 신세가 됐다. 제증걸루 등은 말에서 내려 옛 주군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는 임금의 얼굴에 3번 침을 뱉고 죄목을 헤아렸다. 계로왕은 꽁꽁 묶인 채 아차성 아래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 장수왕은 한 푼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475년 한성 백제가 패망하는 순간이었다. 버풍왕이 국공일 때 백제에 들어가 보과공주와 사랑했다. 후에 신라로 도망온 보과가 입궁해 남모와 모랑을 낳았다. 고구려의 남진은 백제와 신라의 동맹을 빚어냈다. 순방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니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신라 국공과 백제공주의 사랑이 피어났다. 장수왕은 한성 침공 이후 칼 끝을 신라로 돌리고 줄기차게 괴롭혔다. 481년 3월 고구려는 말갈과 함께 신라 북쪽 변경에 침입해
호명 등 7개 성을 빼앗고 미질부로 진군했다. 신라 군사가 백제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눠 막으니 적들이 무너져 물러갔다. 단순히 국경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륙 깊숙이 들어와 서라벌까지 위협한 것이다. 492년 징글징글한 장수왕이 죽고 문자명왕이 즉위하자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에 반격하는 강력한 동맹을 모색한다. 나라든 집안이든 동맹에는 결혼만큼 확실한 보증이 없다. 493년 3월 백제 동성왕이 신라의 혼인을 청하자 신라 소지마립가는 이찬비지의 딸을 시집 보냈다. 혼인 동맹이 이루어지자 군사 원조는 더욱 긴밀하고 끈끈해졌다. 494년 7월 고구려와 신라가 살수의 들에서 싸웠는데 신라가 패하고 말았다. 신라군은 물러나 변화성으로 들어갔고 고구려군이 성을 포위했다. 이때 백제 동성왕이 군사 3,000명을 보내 구원했다. 495년 8월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치양성을 에워쌌다. 치양은 369년 근초고왕의 아들 수가 고구려 대군을 격파하고 고구권왕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곳이다. 백제는 승리의 치양성을 사수하고자 동맹을 불렀다. 신라 소지마립가는 장군 덕지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게 했다. 신라 병력의 가세에 호위망이 풀리고 고구려군은 돌아갔다. 양국의 밀월은 청춘 남녀의 사랑을 꽃피웠다. 신라 국공 원종은 지대로의 맏아들이었다. 소지마립간에게는 아들이 없었기에 제종아우 지대로가 다음 보위를 잇기로 돼 있었다. 지대로 또한 나이가 많았으므로 원종이 젊은 실력자 국공으로 떠올랐다. 495년 신라군이 백제로 출동하자 그는 원정길에 동행했다. 백제 동성왕은 국공 원종을 왕궁으로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 신라의 기대주를 융숭이 대접해 동맹을 돈독히 하려는 의도였다. 이 자리에는 동성왕의 딸 보가 공주도 참석했다. 신라의 젊은 실력자에게 공주는 반하고 말았다. 굽실거리기 바쁜 왕궁 남자들과 달리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다. 원종도 백제의 아리따운 공주에게 자꾸만 눈이 갔다. 청춘 남녀는 남몰래 만나 정을 나눴다. 애초 계획에 없었던 일이다. 고귀한 신분일수록 정략 결혼을 하기 마련이다. 보가 공주는 유력한 귀족에게 결혼 제물로 바쳐질 운명이었다. 백제는 웅진천도 이후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들이 득세했다. 임금이라도 그들의 뜻을 어길 수는 없었다. 결국 원종은 보가 공주와 작별하고 쓸쓸히 신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의 어긋난 인연은 뜻밖의 정변으로 다시 이어졌다. 501년 백제 동성왕이 사냥 나갔다가 자객의 습격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위사적형. 곧 임금이 가장 믿었던 경호 책임자가 암살의 배후였다. 동성왕은 제위중 신라와 동맹해 고구려를 한강 유역까지 밀어붙였고 무진주로 나아가 탐나를 복속시켰다. 국위를 회복하자 그는 왕권을 세우려고 했는데 끝내 귀족들의 칼에 쓰러진 것이다. 동성왕의 뒤를 이어 이복형인 무령왕이 즉위했다. 이때 보가 공주가 왕궁을 나와 신라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공주로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어쩌면 무령왕이 귀족들과 결탁해 아버지와 충신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고 의심했는지도 모른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보가 공주는 꿈에 그리던 정인을 찾아 신라로 갔다. 원종은 기뻐하며 공주를 궁으로 맞아들였다. 500년의 아버지 지증왕이 즉위하면서 그는 태자가 돼 있었다. 원종에게는 박씨 보도 부인이 있었지만 보가 공주를 작은 부인으로 삼았다. 두 사람 사이에서 딸 남모와 아들 모랑이 태어났다. 동성왕 사후 백제와 고구려는 한강 유역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 무령왕은 여러 차례 고구려를 물리치며 자신감을 키워나갔다. 521년에는 중국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갱의강국,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됐다고 선언한다. 왕봉현은 계백이라고도 한다. 한시 미녀가 안장왕을 맞이한 곳이기에 왕봉으로 이름했다. 이번에는 고구려 안장왕과 백제 한씨 미녀의 사랑 이야기다. 519년 문자명왕의 뒤를 이어 태자 흥한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안장왕이다. 498년부터 태자였으므로 꽤 나이를 먹고 임금이 된 것이다. 그에게는 한강 제탈환이 지상과제였다. 태자 시절 흥한은 상인 행색을 하고 계백에 잠입해 장자 한씨의 집에서 묵었다. 한 장자의 딸 한주는 절세 미녀였다. 첫눈에 반한 흥한은 은밀히 정을 통하고 부부의 언약을 맺었다. 돌아갈 날이 되자 태자는 신분을 밝히며 후일을 기약했다. 나는 고구려의 태자라오. 귀국하면 대군을 이끌고 이 땅을 취한 뒤 그대를 맞이하리다. 임금이 된 흥한은 때를 기다렸다. 523년 백제 무령왕이 죽자 안장왕은 군사를 일으켰다. 8월에 고구려 군사가 패수에 이르니 백제는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보내 막았다. 성왕은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 안장왕의 연애전쟁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백마탄 임금의 속은 타들어갔다. 안장왕이 안달하는 사이 계백에는 신임 성주가 왔다. 한주가 절세 미녀라는 소문을 듣자 청주는 결혼을 청했다. 한씨 미녀는 정인이 있다며 거절했다. 성주는 벌컥 화를 냈다. 정인이 누구냐? 듣기로는 고구려 첩자가 집에 숨어 있었다는데 사실이냐? 태수는 간첩 혐의로 한씨 미녀를 옥에 가뒀다. 한편으론 으르고 한편으론 얼으며 협박과 회유를 반복한 것이다. 그럴수록 한주의 일편단심은 깊어갔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 백골이 흙먼지 되어 넋이야 있든 없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흩어질 줄 있으랴. 한주의 단심가는 심금을 울렸다. 노래는 입소문을 타고 폐수를 건너 안장왕의 귀에 들어갔다.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심장이 뻐근했다. 고구려 왕은 곧 장수들을 소집했다. 계백을 취하고 한주를 구하는 사람에게 천금과 만호흐를 상으로 내리겠다. 사실상 한강 유역을 재탈환하라는 얘기다. 상이 탐나도 쉽사리 공언할 일이 아니다. 장수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한 인물이 성큼 나섰다. 을밀이었다. 신이 목숨 걸고 해내겠습니다. 재물이나 재우는 탐하지 않습니다. 제 소원은 안악 공주와 연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왕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듯 신은 공주를 사랑합니다. 안악공주는 임금의 여동생이었다. 을밀은 임무를 완수하면 공주와 결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공주도 을밀과 맺어주기를 바랐다. 안장왕은 청을 받아들이고 하늘에 맹세했다. 을밀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다. 그는 물기를 이용하자고 했다. 폐수의 수군을 띄워 호로하와 아리수로 치고 들어가는 작전이었다. 을밀의 수군이 연안의 거점들을 빠르게 타격하면 안장왕이 대군을 이끌고 육로의 백제 고을들을 접수한다. 계백 혈성 등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요충지들도 정했다. 529년 10월 을밀은 수군 5,000명을 거느리고 출정했다. 배를 나눠 호로하와 아리수의 거점들을 확보하고 계백에 모이기로 했다. 을밀은 20명의 결사대를 뽑아 미리 계백으로 들어갔다. 계백 성주는 생일잔치를 열고 있었다. 그는 한주를 불러내 마지막 기회라며 수청을 들라고 겁박했다. 미녀가 눈썹도 까딱하지 않자 화가 난 성주는 처형하려고 했다. 이때 고구려군이 쳐들어왔다. 10만 명이 들이닥쳤다. 을밀의 부하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면서 들고 일어났다. 잔치는 아수라장이 됐고 을밀은 한주를 구출했다. 성주는 허둥지둥 방비하려고 했으나 이미 고구려 수군이 성을 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안장왕도 혈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인근의 백제고을들도 모두 고구려에 항복했다. 한강 유역의 주인이 또다시 바뀐 것이다.
백제 성왕은 맞불 작전을 펼쳤다. 임금의 특명에 보병과 기병 3만 명이 오곡으로 출정했다. 안장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들에서 적병 2천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529년 고구려는 국권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내친김에 내륙 최대의 요충지를 틀어진 것이다. 언제든 백제와 신라를 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그것은 백마탄 고구려 임금의 연애대첩이었다. 1등 공신 을밀과 안악공주도 부부의 연을 맺었다. 백제가 패퇴하는 동안 신라는 조용히 국력을 길렀다. 거풍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해 내부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금관가야 등을 병합함으로써 인구와 영토를 늘려가고 있었다. 바야흐로 한강 유역의 새 주인이 무대에 등장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바람이 분다고 하되 임앞에 불지 말고, 물결이 친다고 하되 임앞에 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 다시 만나 안고 보고 아흐 이미여 잡은 손을 참아 물리라뇨. 신라 화랑 사다함이 대가야로 출정할 때 책공지신 미실은 향가 풍랑가를 지어 연인을 응원하고 위로했다. 진흥왕이 다스린 신라는 사랑과 전쟁이 일상인 나라였다. 진흥왕은 즉위 직후 백제 성왕의 화친 요청을 받아들여 나제동맹을 복원했다. 하지만 백제와의 화친보다 우선인 것은 국익이었다. 기회가 오면 주저없이 동맹을 저버렸다. 553년 7월 신라는 백제를 기습해 한강 유역을 빼앗았다. 진흥왕은 냉큼 신주를 설치하고 군주로 아찬 김무력을 파견했다. 그것은 통찰력 있는 승부수였다. 475년 장수왕의 한성 대침공 이래 이곳은 통치 공백지대였다. 고구려와 백제의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군사 거점을 중심으로 일시적 점령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백성들로선 누가 이기든 상관없었다는 뜻이다. 뒤통수를 맞은 성왕은 분노했다. 554년 7월 백제 태자 창이 이끄는 3만 대군이 관산성을 깨뜨렸다. 김무력이 신주 병력을 이끌고 구원하러 갔는데 뜻밖의 대열을 잡게 된다. 백제 성왕이 달랑 군사 50명의 호위를 받으며 진영으로 가다가 신라군의 매복에 걸린 것이다. 성왕의 목이 달아났고 백제군은 참패했다. 최고위직 좌평 4명과 병사 29,600명이 전사했으며 돌아간 말은 한 마리도 없었다. 그 성취와 자신감을 밑거름 삼아 삼국통일의 꿈이 연그러갔다. 선봉에는 신라 화랑이 나섰다. 사다함은 진흥왕이 총애한 화랑이었다. 562년 대가야 정벌전에서 선봉장이 된 그는 기병 5,000명을 이끌고 적의 성문을 돌파하는 공을 세웠다. 임금은 사다함에게 상으로 밭과 포로들을 내려줬다. 하지만 그는 밭을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포로들은 풀어줬다.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화랑의 귀감이었다. 하지만 사다함의 심중에는 아픔이 있었으니 바로 미실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 미실은 사도 왕후의 조카였는데 대대로 궁에서 색공을 하는 집안 출신이었다. 태후가 왕비를 내치려 하자 시녀 미실은 사도 왕후에게 고해 화를 면하게 해줬다. 그 바람에 태후의 미움을 받아 궁에서 쫓겨났고 사다함과 운명적으로 조우한 것이다. 미실은 최고의 화랑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궁에서 추방된 아픔을 치유했다. 사다함은 신라 제1미색이 불러준 풍랑가를 가슴에 품고 전장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미실은 세종의 아내가 돼 있었다. 상사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 태후가 다시 입궁시킨 것이다. 사다함은 청조가를 지어 아픔을 달래다가 회한 속에 유절했다. 파랑새야 파랑새야, 저 구름 위에 파랑새야, 어찌하여 나의 콩밭에 머무는가. 파랑새야 파랑새야, 내 콩밭의 파랑새야, 어찌하여 다시 날아들어 구름 위로 가는가. 이미 왔으면 가지 말지, 또 갈 것을 어찌하여 왔는가. 구름 위로 날아간 파랑새.
미실은 성골 남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진흥왕도 푹 빠지고 말았다. 임금이 색공에서 헤어나온 것은 572년 동륜태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뒤였다. 말년의 왕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돼 삶을 마쳤다. 승명은 법운, 무상한 구름이었다. 한강 삼국지 그 100년의 사랑과 전쟁도 구름처럼 덧없이 역사 속으로 흘러갔다.